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랑 이제 우선 처음에 이제 기본 정리반이죠. 그래서 2달 동안 같이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회문화 교육을 맡게 된 조영산이라고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린 것은 수업에 대한 기저 이전에 출제가 어떻게 됐었나, 흐름이 어떻게 됐었나. 물론 처음에 이제 그 소개된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선 사회문화라는 차원에서 한정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문제 내용 자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사회문화 교육학에서 추구하는 평가원에서 제시했던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게 출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험 준비를 할 때 뭐 다른 책을 봐야 된다, 선 넘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도 요새 유행하더라,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교재 안에 있는 표제어 내용에 대해서 뭐 여기서 이 내용을 조금 심도 있게 찾아보는 수준 이거지, 여기에서 나온 걸 제외하고 다른 걸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번 시험 말고 바로 이전 시험에서는 선을 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학계에서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 다루지 않는다라기보다 이런 거예요. 역사 속엔 있는데 이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은요,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게 우리가 어떤 사회적 현상을 갖고 분석을 할 수 있고 하는 틀이라든지 또는 그런 현상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걸 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학계에서 사라져서 사용되지 않는 것, 역사 속에 과거에 이런 게 있었지를 출제를 한 개가 아니라 2가지를 하게 되면서 뭐 이렇게 부르더군요. 투명 문제? 그러니까 맞았다 해서 더 뛰어난 게 아니라 왜 이게 나왔지? 이건 없는 문제, 이렇게 취급받았던 게 있었고, 당연히 그런 문제가 사회문화에서 꽤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점수에 대해서 조금 커트라인 자체가 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었어요. 근데 작년 바로 여러분 이제 뭐 경험을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인지 다들 한 번쯤 보셨겠지만, 이제 이 사회문화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상한 쪽에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 정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이게요, 이 주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재단은 못합니다만, 보통 이제 이전까지 제가 이제 여기서 있었던 게 2013년 그때부터 했는데 2년 단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진의 변경이라는 게 뭐 평가원장은 바뀔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오시면 2년 동안 책임을 지시고 보통 출제를 하고, 이분이 연장이 되게 되면 또 2년 짝수로 되게 되죠. 재작년 문제와 작년 문제가 달랐다시피 이 작년에 출제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1차 시험에 대해서 난이도가 조금 조정이 됐다,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도록 맞추어 놨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2차에 대한 변별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전에는 1차에만 집중하고 무조건 이것만 통과하면 돼 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1차를 공부하시다가 2차까지 같이 준비는 가능해 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회문화 교과서 있죠? 네, 그거 하나 이제 구비해 놓으시던가, 이거는 지금 구하면은 별로 없는데, 이제 2차 다 끝나면 막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그런 걸 하시거나, EBS보다는 되도록이면 교과서가 좋아요. 교과서의 서술이요, 실제로 그 사회문화 교과서를 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3문제예요. 5문제 중에. 실제로. 예, 거기 나와 있는 서술을 쓰시면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라고 하면 다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묻는 관점은 이게 다른데, 이제 그거를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아, 이 파트 이렇게 수업하는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학습 목표가 있구나 확인하시면서 리프레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도 있죠. 공부하실 때 EBS 강의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게 되는데, 솔직하게 EBS 강의에 대해서는 이건 철저하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회문화를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사회문화 수학능력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강의라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혹시 기간제를 병행하시거나 아니면 수업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추천드립니다만, 이 사회문화 교육학 이쪽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강의 자체는 크게 필요치 않다. 그러나 교과서에 있는 서술은 매우 의미가 깊다. 자, 이거 왜 의미가 깊냐면요, 교과서에 있는 표현은 가장 정제된 표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맞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쉬운 단어로 써졌어요. 그렇게 서술해도 되나요? 가장 좋은 서술입니다. 여러분 채점을 할 때 채점 기준표에 보게 되면요,
실제로 이제 단답형이 나와서 빈칸에 두 글자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아비투스가 답이다. 뭐 문화자문 다 배웠습니다만 아비투스가 답이다라고 하면 실제 이 채점에 들어갔던 분의 말씀에 의하자면 아비투스의 정답으로 인정되는 게 아비투스의 동의어가 없거든요. 근데 아비투스의 그 정답이 인정되는 게 8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답을 해줘?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답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물체냐? 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의어를 쓰더라도 말은 되고 의미상 성립은 하는데 그런 답을 잘 쓰진 않아요, 우리는. 그런 답을 잘 쓰진 않지만 생각보다 이게 지금 빈칸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합당하게 말이 되고 이걸로도 의미가 전달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라는 게 지금 출제원 입장이고, 사회문화에서 워낙 이전에 점수가 낮았어요. 재작년에. 출제가 그렇고 서술형이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바뀐 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서술하는 연습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렇게 써라라고 문장틀을 제시해 줘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술형이지만 실제로는 약간 서술이 아닌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그런 문제가 됐었어요. 실제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4점 정도? 이거밖에 안 되고, 사회문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 유의사항, 조건사항에 보시면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조건이 매우 친절했어요. 이렇게 답 쓰면 돼요 라고 하는 가르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사회문화 출제량이 5개가 또 나왔습니다. 저번 때도 5개가 또 나왔습니다. 5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문제가 2번 연속, 그 전에 4문제, 그 전에 5문제, 5, 4, 5, 5거든요. 그럼 다음번에도 4문제보다는 5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영역에서 나올까?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먼저 하지만, 예. 고전사회학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전이라는 게 어디까지인가요? 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현대, 지금 살아계시거나 정말 최근에 돌아가신 분을 제한 예전 사회학자 분들이라고 할게요. 그 이론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3대장이라고 불러요. 디르켐, 베버, 마르크스 이렇게 부르는데, 대학교에서는 이 3명을 굉장히 균등하게, 물론 본인의 전공에 따라 어떤 학자를 더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쪽에서는 출제 기조상, 왜냐하면 사회문화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쓰지 않고 이 학자들의 이론이 4가지 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문제 출제된다라고 사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 나올 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해야지 사회학을 이해한다기 때문에 나는 디르켐을 알아, 나는 베버는 알아 라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럼 아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게요. 이 책에 보시면 디르켐 파트에 보시면 디르켐의 그 주장한 키워드들이 있죠. 그 키워드들 딱 사회 분업론을 알아. 그러면 분업이 뭔지 알아. 그 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업은 왜 일어났지? 두 번째, 분업 때문에 어떻게 사회가 바뀌었지? 라고 하는 게 사회학의 목표예요. 사회학은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 그 자체의 뜻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단어가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는지, 또 이 단어가 원인이 돼서 독립변수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걸 아는 거, 이게 바로 사회의 특징입니다. 사회학을 살짝 얘기했는데요. 사회학이라는 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바로 우리는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연구대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데 연구대상이, 이 연구대상이 종속변수예요. 그럼 종속변수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을까? 독립변수가 있겠죠. 그걸 밝히는 학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학문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현상들을 연구할까요? 문제가 되는 것, 아무 문제 없는 것, 문제가 되는 걸 연구하겠죠.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보게 되면 뭔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을 연구합니다. 아니 당연하잖아. 모범적으로 수업 듣고 잘 앉아있는 애를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모범적이니? 이런 걸 연구할 리는 없잖아. 사고를 치거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 얘는 왜 사고를 칠까? 얘는 왜 수업을 안 들을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사회적으로 지금 뭔가 이거는 좋지 않아 라는 것들을 연구해서 그거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을 찾는 이론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또 원인이 돼서 그 다음 미래는 어떻게 될까?
바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런 방지할 수 있어, 이러면 안 해야지, 사회학의 목표입니다. 그런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만든 학자들, 그 중에 이 세 명이 가장 표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주 기초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니까 이 기능론이고요, 갈등론이고요, 상상론입니다. 바로 사회학을 보는, 사회현상을 보는 가장 기본 관점 3명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 관점에 근거해서 또 다른 이론들이 또 있겠죠. 물론 그 관점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니까 이 학자들의 이론을 확대했거나 또는 이 학자들의 이론을 다듬었거나 이런 이론들이 또 등장하겠죠. 그런 학자들을 공부하는 단계가 바로 이 고전 사회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급으로 많이 출제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머튼이라는 사람이 2015년, 2018년, 3번 나왔어요. 이 3번 나왔고, 머튼이라는 사람 나왔고, 비슷한 이계로 보자면 파센즈도 뭐 한 번이고 한 번은 지문상의 등에 2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사람 둘 다 기능론이에요. 맞아요. 우리 출제하시는 분 기능론 위주로 하시고 상상론, 미시적 관점에서 한다면 저번 때 고프만이라든지 가핑켈이라든지 시츠라든지 있는데 두 개 비슷한 위계인데 확실하게 출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 문제를 그냥 통으로 쓰셨어요, 이분이. 그러면 이분은 공부를 하겠지만 이분보다는 이쪽 분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고. 자,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학원에 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또는 학원 지금 인강을 듣는 분이 더 많죠. 이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 학자에 대한 설명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라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이 학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유리하겠죠. 맨날 문제 가르치고 이제 계속 가르치고 나오는 거 이제 문제 내려고 이제 교수님들 논문 같은 거 나온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 요번에 이게 너무 많이 나오네. 그러면은 거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 출제가 되는데 작년 이거고 이번에 한번 쉬었으니까 이 사람 좀 자세하게 봐야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디르켐 출제하는데 베버는 살짝 쉬고 있네. 베버가 정치 쪽에서 나왔으니까 이번에 우리 쪽에서는 베버를 내겠네. 마르크스는 봐야 돼요? 안 나온다며요. 이론을 알기 위한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르크스도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한 문제. 야, 한 문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걸 공부하면 약간 사회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어 라는 마인딩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사회조사 방법론이라고 불러볼게요. 연구방법론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이 문제는요. 지금 신기하게도 1, 2, 3번 틀이 약간 정해졌어요. 실험 과정이나 사례를 주고 나서 여기서 판단하는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전에 그 2년 동안 나온 거 이전의 문제들은요. 굉장히 잔인했어요. 잔인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라기보다는 그냥 연구방법론이라는 독립적 영역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자꾸 출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사회문화 시험 고등학교 걸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회문화 교과 내용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 막 실험 사례나 연구 사례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개념들 갖고 1, 2, 3, 4 보기를 만들거든요. 그거에 살짝 업그레이드판 정도의 문제가 2년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무 심하게 나가지는 않겠다. 이제 사회문화라는 공부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내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져서 지금 안정화된 상태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전에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들 확장해야 되거든요. 이 확장하는 것도 우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수준 안에서는 반드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5, 6월달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서 이때부터 내용을 좀 확대시킵니다. 왜? 기출문제는 다 풀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나와 있는 선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고요. 조사방법론 사례는 연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그 다음에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써볼게요. 네. 연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요거 두 개가 나오면 문제 없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우리 교과 과정에서 당연히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이건 당연히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심화시키면 이거 심화하면 안 되는 얘기할게. 우리 사회학이잖아. 문화인력이잖아. 이 안에서 다루는 연구 방법까지만 시험 문제 내야 돼. 근데 가끔 그거보다 선 넘는 걸 낼 때 좀 짜증나죠. 그럼 선 넘는 거 낼 때는 사회문화 현상으로 안 내. 도구로 내, 도구로.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좀 하다하게 시켰는데 이번에 역시 출제가 이걸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걸 알아야 되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3번. 사회학자긴 한데 이쪽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나옵니다. 자, 오라고 썼어요. 거리를 뒀어요. 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묻는 경우가 있고요. 인류학이라 그래서 이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3년 동안 인류학이 계속 어렵게 나온 거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시체마로 조금 빡쳤어요. 빡쳐가지고 그래 이까지 한다고? 그럼 그 책을 다 보자. 그래갖고 그 책을 다 했어요. 아주 그냥 강론을 했어. 강론해가지고 문제도 하다하게 내고 막 공부를 엄청 시켜갖고 아 마지막에 이거 나오면 막 알겠어요 했는데 안 냈어요 문화가. 그럼 사회 문화라고 하지 말던가 사회학이라고 하던가 그러면 저도 아직 왜 안 내셨을까라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이번에 안 나왔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냅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내는데 이게 나올지는 리셋이 한번 됐기 때문에 3년 연속 얘 나오고 이번에 안 나왔어. 그럼 이게 또 나오냐 이게 또 나오냐에 대해서 말 못하겠어요. 요 기본이라는 거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론이라는 것은 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본 개념 파트는 교과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가르치는 문화의 속성, 문화의 태도, 문학 연관점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학자들의 이론이라서 실제 교과과정에서는 배우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냥 사회문화인력을 공부하면서 내시는 건데 이게 왜 자주 나왔냐면 출제하기 편해서라고 말씀드릴게요. 학자 이론은 되게 출제하기 편해요. 근거가 명확하게 있고 논란이 되지 않아. 그리고 아예 책도 어디서 내요? 정해진 게 문화인력 개론에서 내요. 그냥 거기 지문을 갖다가 내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아. 이 책이 나와 있잖아. 라고 이제 그냥 원전을 꺼내버리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요. 고전사회기록, 조사방문론, 문화인력이라고 했어요. 그럼 기타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나열해 보면 사회학, 조직이 있고 일탈과 계층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VS 아니네. 예,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이쪽에서 보통 뭘 내냐면요. 2점짜리 개념 문제를 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사회와 관련된 단어, 조직과 관련된 단어, 일탈과 관련된 단어, 계층과 관련된 단어. 얘는 주관식으로 내기도 하네요. 얘는 이제 주관식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이제 개념을 냅니다. 이번에 요 계층과 관련해서 계급과 관련해서 사회 그 문화자본 스토리가 나오게 된 거 2점짜리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선 나와 있는 이제 노출되어 있는 개념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기.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달, 1월달, 2월달이 끝나가지고 막 이 책에 대한 체계화, 구조화, 계층화가 다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이번 2월달 성공이고요. 3, 4월달이 되게 되면 이제 구조화 단계라고 부릅니다. 심화라 그래서 실제 문제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온다라는 거에서 다 이걸 한 덩어리로 마치 여러분이 직접 강의하듯이 필기하듯이 가능한 단계가 3, 4월달 단계. 그러면 이제 사회학, 문화인력 공부 다 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기출문제 푸는 게 5, 6월달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달에서는 혹시 사회문화 왜 이렇게 어렵지? 아, 이거 못하겠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아가는 단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의 개념으로 출제되는 거.
그 다음에 변동이론은 지금 근대화 그것도 날라가 버렸고 별로 이제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돼 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요. 플러스 알파는요 보통 이걸 하나 더 냅니다. 학자들을 2명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플러스 알파 문제는 제가 보기엔 여기 3문제씩 출제하신 다음에 칸을 마련해 놓고 다른 문제가 오류가 있거나 좀 그렇게 되면 그냥 그거 갖다 쓰시는 것 같은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2점짜리가 하나 추가돼요. 개념 문제가.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지. 여러분 2점짜리 문제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고정이 교육학 2개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4과목, 네 문제예요. 4문제면 우리 과목 보자. 경제 하나, 법 하나, 정치 하나, 사회문화 하나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회문화를 2개 내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라고 하지만 사회문화 2점짜리 2개 내더라고. 그 얘기는 하자면 사회문화는 개념을 묻는 문제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럼 다른 것보다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개념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쌤? 이거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제 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만든다라고 생각하세요. 영어 단어장. 여러분 영어 단어장 할 때 영어 쓰고 거기 단어 뜻 이렇게 짧게 썼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시면 돼요. 그럼 그 영어 단어장에 대해서 우리 거 했으면 이렇게 정리하니까 깔끔하네 라고 한다면 정치도 그렇게 법도 그렇게 법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정치하고 사회문화는 비슷하게 그 영어 단어장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있는 걸 다 도출했을 때 이 책 말고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 없는 거 아닙니다. 그때 활용하는 게 비판사회학이라는 책입니다. 비판사회학에 보면 어떤 게 출제돼요, 쌤? 비판사회학 본문에 보시면 옆에 날개라고 하죠. 이 날개 쪽에 나와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영어 단어 정리하듯이 그걸 다 쓸 필요 없어. 텍스트를 그냥 이거구나. 메타적으로 정확하게 사전적 언어의 의미를 그냥 딱 적어 놓으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요 개념 문제 2점짜리 문제를 맞추는 요령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요거 나중 가면 바빠서 못 해요. 그래서 1, 2, 3, 4월 달에 이제 작은 노트점 몇 페이지 정도 나오냐면요. 43, 4페이지? 얼마 안 되죠. 그 4페이지 안에서 2문제가 나온대. 근데 이거 남자애들은 잘 못해요. 지겨워서. 그러니까 아무튼 남자애들은 잘 안 되고요. 아무튼 출제되는 기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제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단도직입하게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믿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영역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조금씩 확대하고 하는 건 그건 제 몫이고 그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 그 이 책의 가이드라고 해서 평가 영역 및 내용 요소 개발 원칙이라고 그래서 보시면 사회문화 각 내용 영역 비중의 사회학, 사회과학 방법론, 사회조사 방법론이죠. 그다음에 문화 인력 해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311 5개 출제가 지금 고정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평가 내용 요소 보시면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오지라고 하는 개념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사회문화 복습을 한다,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사회화 하게 되면 이 사회의 개념들이 뜨드득, 학자들 이름 뜨드득, 오케이 끝. 이게 다 떠오르면 공부 끝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거와 관련된 개념들과 학자들의 이론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 문제풀이겠네.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7, 8월 달, 그 다음에 90, 11월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기출문제죠. 기출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출문제 공부 요령은 있습니다. 지금 미리 기출을 보고 싶어서 보시는 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기출문제는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 읽기라는 차원으로 접근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 그대로 안 나와요. 근데 그 지문이 활용돼서 꼬리물기를 해갖고 또 다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을 기출문제를 푼다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운학학자들의 표현을 써주면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분석은 뭐냐면 나와 있는 문장들에 대해서 이런 영역에서 출제를 하는구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게 기출문제 분석에 해당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전 지문은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추천을 드리면 2014년 이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뀌었던 시대고 객관식 시대에 나오는 지문들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우선 현재 우리 추세에 맞는 내용들을 다 보신 다음 그 다음에 객관식 시대의 지문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파트와 예, 목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목차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긴 한데 이렇게 분류한 책이 예, 이거 책 만드시는 분은 다 달라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였어요. 중요도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문화인류학과 연구망론 뒤에서 뺐습니다. 뺐기 때문에 사회학 파트 보게 되면 사회학의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연구방법론은 통으로 다 보셔야 되는 거고 문화인류학 같은 경우 문화 기본하고 인류학 이론 있고 그 다음에 개념 문제 나올 거 밑에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출제 가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학의 기초와 이론입니다. 이번에 제가 마음먹은 게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공부 태도나 습관 때문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보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학습한 태도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공부 방식이 또 있단 말이야. 그거를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덜 자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필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필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장 학교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 필기가 예전에 비해서 없었는데 아마 제 연배보단 다 아래시지만 학교에서 그런 수업 많이 봤을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오셔가지고 촬영 경례 한 다음에 바로 필기해라 그러고 칠판 쫙 쓰시고 그러면서 여기부터 돌죠. 일어나 이 자식아.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되고 필기 짝 하면 다 했어? 다 했어? 하면서 여기서 짓고 설명하고 나가시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 많지 않았나요? 그래서 노트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필기를 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는 뭐였냐면 왜 이걸 내가 써야 되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책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검사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트를 이렇게 썼는데 저는 쓴다고 외워지지도 않았고 두 번째 말로 읽으래 자꾸 객관적인 경험은 현상 외부에서의 관찰 특히 제가 이렇게 약간 비디오형보다는 오디오형이잖아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책을 읽게 많이 시키셨거든. 그럼 저는 이제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읽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포괄적으로 다룬다. 애들은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궁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읽는 거로 머릿속에 들어와서 지식이 들어왔나?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더라고. 이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음성이 나오고 이게 길어 들으면서 이게 머리에 박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나는 눈으로 보고 머리에 새겨야지 되는 스타일이고 사람마다 이게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했어요. 필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특징 보자면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 물론 그때 이런 게 있구나 알고. 두 번째, 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맞아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까먹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기록으로 나오게 그걸 다시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진 게 약간 그런 강박이 있는 친구. 나 이거 까먹을지도 몰라. 이거 다시 봐야 돼. 이런 친구들이 해야 되더라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강박이 없는 건 아닌데 저는 한 번 볼 때 집어넣어야지 해가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집중력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난 쓰는 게 너무 싫어서 지금 집어넣어야 돼. 이런 느낌이었거든. 제 스타일은. 이런 남자애들 많아요. 남자애들 중에 이런 애들 많고 그래서 노트도 없어.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그 153 볼펜 하나 들고 다니는 애들. 그 필기 좀 해야 되면 연습장을 찍찍하고 그거 하고 필기하고 이런 스타일들 안 하는데 책에다가 쓰거나 이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 그런 과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쓰려고요.
네, 쓰려고요. 쓰는 내용이 여기 나온 텍스트를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구나 라는 걸로 이렇게 됐고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또 필기를 안 해.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 그러면은 또 장염이구나.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되도록이면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자, 사회학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학. 그러면은 사회를 배운다. 사회를 연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학이란 거 안 붙였다. 그지? 경제, 법과 정치, 사회, 문화 학을 안 붙였는데 언제 들어오면 학을 붙이냐면 대학교 들어오면 이제 학이란 걸 붙이게 되고 여러분은 학의 기준에서 공부를 하시죠. 그럼 학의 기준에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학 아래에 있는 그냥 사회문화라는 과목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학은 사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문화는 그 중에서도 꼭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쪽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사회문화와 관련된 내용, 사회문화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다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학으로 원래는 확장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틀 자체는 차이가 없는 게 바로 이 사회학이라는 학문 그 자체입니다. 사회학은 뭐라는 걸까? 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문장 거기 나와 있죠. 사회학이란 자, 연구 대상 나왔어요. 연구 대상이 뭐냐면 바로 사회 현상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안 써. 지금 사회학이야 우리. 문화 때 배워. 사회 현상. 그러면 사회 현상을 연구하려고 해요. 연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거지. 보시면은 두 번째 과학적으로 나왔네요. 과학적. 이 사회 현상 연구 대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뭐 하려고 하냐면요. 이해한대요. 이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설명한대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시험에서 이해한 것을 써라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라는 것은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이해는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이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라는 단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으로 자신의 역량이나 자신의 스키마나 자신의 어떤 문해력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설명은 객관적입니다. 이거는 설명은 누가 해도 같은 말이 튀어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설명하라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이고요. 이해는요.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연구 방법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인 양적 연구 방법이 나중에 나오게 될 것이요. 여기서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게 먼저일까? 왼쪽 오른쪽? 오른쪽. 맞습니다. 오른쪽이 먼저입니다. 바로 사회학의 태동 시작은 오른쪽 과학적 연구라는 이 주제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좋은 건데 왜 주관적 이해가 툭 튀어나왔을까? 객관적 설명하는데 뭐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사회학이 필요해. 왜? 세상의 모든 현상은 과학적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니까. 마치 우리의 점수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양적인 점수이지만 그게 설명되지 않는 이가 여기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가 목적입니다만 처음에는 설명하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실제 연구 논문들 보게 되면은 사회학 연구가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학적 이해 설명 학문이다. 맨 처음에 그래서 사회학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회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회물리학이라고 불렀는데 혼자 불렀어요. 꽁트라는 사람이. 근데 꽁트가 혼자 불렀으니까 뭐 다른 사람 인정 못 받았나? 꽁트가 맨 처음에 사회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물리적으로 이걸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틀에 맞춰서 자연 법칙처럼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 꽁트였기 때문에 소셜 피직스라는 단어에서 소셜러지로 나중에는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뭐냐면 실제 사회 현상이 뭔데? 라는 게 나와 있어요. 실제 사회 현상이 뭔데?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이데올로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이데올로기라는 단어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는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지, 자식아. 근데 이 존재라는 것은 이따 자연 법칙 같은 거냐? 그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다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 존재하니? 존재하잖아. 맞잖아. 보여 그게? 그럼 존재 안 하잖아. 말장난 안 할게요. 그만할게요. 이게 현상학 파트가 존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사회학에서는 디르케이 뭐라고 그랬어? 사회는 있다 없다? 있다잖아. 집합의식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규정해야 연구 가능하다지. 있다라고 얘기해야만 무슨 연구가 가능해?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데올로기는 있다 없다? 과학적 연구를 하는 입장에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과학적 연구가 불가능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없다라고 하겠죠. 그게 사회는 있다 없다라는 거에서 여러분 나중에 배우는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얽매입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 지금 빠졌다라고 했어요. 이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빠졌지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 관심 없는데, 우리 바깥이나 어떤 TV나 뉴스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살이 빠져야 된다는 어떤 살이 빠지는 게 옳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죠. 그럼 강박이 이데올로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만 해. 꼭 선생님 시험에 합격해야만 해. 그거 이데올로기예요, 사실은. 임용고시 합격? 이것도 이데올로기예요. 과연 그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중요한 것일까? 나 이거 무슨 얘기야? 처음부터 해야지, 해야 돼? 미쳤나 봐. 자, 그래서 공부해야죠. 자꾸 그러니까 이상하게 꼬이는데 공부해야죠, 그죠? 공부를 해야 한다도 이데올로기죠. 바로 뭐냐면요, 이게 100% 맞다라기보다는요, 이데올로기의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거 뭐에 가깝냐면 무슨 성? 개연성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이 잘 됩니다. 실제 이데올로기의 개연성을 설명한 게 베보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배층이 만들어낸 허울만 좋은 사고로서 비지배층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구속하기 위한 정신개조지.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게 마르크스. 사실 마르크스 이전에 학자가 있지만 마르크스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데올로기는 존재한다라고 믿고 이것이 사회 현상이라고 믿고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그러면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이 서로 간에 무엇을 맺게 된대? 관계들을 맺게 된대. 그럼 여기다가 이 관계들을 맺게 되는데 이 관계가 뭔지 추상적일 거야. 여기 왜 이걸 붙여볼게? 모든 관계라고 붙여볼게. 모든 관계라고 붙이면은 이게 뭐로 바뀌게 되냐면 이게 체계라고 부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체계, 체계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 관계를 맺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체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그 자체를 보고요. 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 관계들 모든 체계의 형태를 이렇게 카테고리, 이 범주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범주, 라인을 그어볼게. 선을 그어볼게. 이 체계의 선, 이걸 그어볼게.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체계가 어떤 모양인데 체계에다 딱 틀을 만들어서 선을 그으면 이걸 이렇게 불러요.
이걸 구조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떤 체계,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 바퀴가 있고 운전대가 있고 기름 넣는 데가 있고 이렇게 체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유기적 링크를 다 연결해. 연결해갖고 외곽선 이렇게 그렸어. 바퀴 빼놨네. 이렇게 딱 그리면은 이 외곽선이 뭐? 자동차의 구조. 그럼 이 안에 링크돼 있고 서로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 체계. 그러면 이 사회 체계와 사회 구조를 합쳐서 사회라고 답을 했네. 이 체계와 구조를 합쳐서 이걸 사회라는 데 접목하면 이게 바로 뭐가 돼? 사회. 그럼 사회란 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체계와 구조에 대한 것. 그럼 이 체계와 구조를 지탱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이데올로기들 또 사회 구성원들이겠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왔다 갔다 관계를 맺고 통제하고 구속하고 주거니 받거니 변동하고 하는 것들이 무슨 현상? 사회현상. 사회학은 이렇게 이 안의 것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구속되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현상, 사회학. 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학의 개념을 시험 문제 내렸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우리가 이거는 기억하셔야죠. 우리가 배우는 학자들 디르킨, 베버, 마르크스부터 시작해서 머트니니, 바슨즈니, 다렌더르프니 이 사람들이 전부 이거를 밝히기 위한 이론들을 만들어낸 사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알게 된 이 사회의 구조는 뭘까? 체계는 뭘까? 요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를 2주 반, 거의 3주 가까이 합니다. 학자들에 대해서. 거기서 몇 문제? 2문제까지 보통 나오니까. 최근 추세상 3주 동안 2문제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사회학의 방법론적 성격 나왔어요. 필기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학의 방법론적 성격은 사회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학 개론이 아니고 사회학 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는 딱히 여러분들이 사회학 자체가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묻지 않는 영역이라고 볼게요. 이거는 알기 위해서. 아, 사회학은 이런 거구나.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보시면 과학성 나왔어요. 과학성 나와서 옆에 무슨 주의? 실증주의. 여러분 실증주의의 아빠가 누구예요? 누구? 미쳤나 봐. 1월 달에 이거 묻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잖아. 실증주의는요.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 학자의 이름을 세계사 책에서 먼저 봤어요. 세계사 책에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조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꽁트. 그때 꽁이라고 써놨어. 우리 책에. 꽁트의 실증주의 사조. 그리고 동양에서 뭐가 나타나? 실학이라는 사조가 나타나죠. 바로 오기스트 꽁트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이 꽁트가 사회학이란 개념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러면 사회학의 시작은 뭐다? 과학이다. 실증주의다. 실증주의는 뭐다? 증명한다지. 모든 것을 증명한다. 사례를 들어 증명할 수 있다. 실증주의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디르켐 예시가 나왔어요. 디르켐은 바로 꽁트의 실증주의 사회학을 정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꽁트의 사회학을 발전시킨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학의 틀은 시조는 꽁트고 틀은 디르켐이 만들었어. 그래서 디르켐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실증주의 내용에 대해서 1, 2, 3 나와 있습니다. 아, 있을 거 있네. 이거 사실 양쪽에 사사하지만 1번 볼게요. 실증주의. 자, 이거는요. 이겁니다. 실증주의의 주의가 뭐냐면요. 무슨 주의 이즘이라고 하고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무슨 주의? 민주주의 하면 민주 이데올로기. 실증 이데올로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데올로기는 뭐야?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어. 그럴 상황이 있고 또는 허위의식. 이렇게 되지. 첫 번째 뭐 나왔어요? 객관적으로 실제한다. 객관적으로 실제한다. 있다. 이것은 있다예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 나왔는데 주관적인 것도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그렇다라고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연구가 가능해라고 하는 거죠.
자, 주관적으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거기에 개인도죠.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각 개인은 각 개인의 성향들이 존재하는데 개인도 객관적 세계를 인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이것을 오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말 길지만 요거로 정리됩니다. 법칙 발견이죠. 객관적인 실제가 있고 객관적인 세계가 있대. 객관적 세계란 건 누가 봐도 다 똑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원인에 똑같은 결과로 움직여라고 하거든요. 그럼 100%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low가 되고요. 이 법칙 발견 가능해. 이거 왜 하는데? for 예측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다가 전제라고 한다면 요거 두 개는 뭐냐면 전제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실증주의 뭐에 해당하냐면 실증주의 목표가 됩니다. 목적. 목적이라고 해야지. 국어 선생님들 지적하겠네요. 목적입니다. 또 막상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왠지 좀 중요해 보이지 않아? 맞아요. 낼 수 있어요. 실제 가능해요. 그래서 쓴 거예요. 이거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실증주의 이런 거 내기 좋죠. 결국 양적에 대한 얘기지만 양적 연구방. 그 실증주의에서 쓰는 방법론이 뭐야? 수단이 양적 연구 방법이죠. 실증적 연구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실증적 연구 방법은 요 말, 요거는 안 나오는데 요건 나오지. 전제는 깔고 들어가니까. 자, 그 밑에 2번에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디르켐식 표현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 표현으로 공부를 하는 건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텍스트를 읽게 되면 이 표현이 나올 거니까 해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연세계는 외부로부터만 관찰 가능하다, 설명된다. 피상적 연구 가능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그 문장은 피상적 연구 가능. 요게 그럼 자연을 피상적, 저는 자연의 그 깊숙한 내면의 모습, 자연의 내면이 어디 있어? 자연의 그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농심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자, 그러니 이거 있고 인간 활동의 세계는 내부로 관측되며, 자, 피상적 연구 무엇은 자연은. 하지만 인간은 뭐? 그 다음 말은 이거죠. 심층적 연구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연세계 현상의 관계는 추가 하나 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은 맞는데요. 명확하게 인과적이라고 좀 써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 인과적이란 단어를 자연세계만의 특징으로 쓰는 건 오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디르켐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디르켐이 이제 수정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는데 자연세계만 인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인과 과정이 매우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사회문화 현상은 어때? 인과관계다? 있기는 있다지. 있기는 있다지. 그래서 그게 오른쪽에 가치와 목적의 관계이다라고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 세계의 현상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가치와 목적을 밝히는 것이다. 그거예요. 가치와 목적이라 체크하시고 요거 쓰시면 되죠. 이게 바로 뭐다? 독립변수. 그렇지. 디르켐의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고 실증주의에 대한 정리는 조금 알고 가시고요. 사회계 정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뭘 배운다라는 걸 캐치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시 휴식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